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좀 제 어머니가 이제 이율순인데, 내 어머니 이율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제 이 얘기를 이어가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한번 듣고 그냥 잊어두십시오. 제 외삼촌이 이제 바로 아래 누이 동생인 제 어머니에게 제 외삼촌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누이 동생이 제 어머니인데, 제 어머니 옆에 이제 쥐어지냈어요, 일생을. 그 이유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방 직전인 1943년, 해방이 1945년 8월에 됐지 않습니까? 2년 전 43년. 저는 지금 중간에 44년에 태어났습니다. 한 해 전에, 해방되기 직전인 1944년,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제 아버님이 이제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그 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동, 서대문구 관동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그 적십자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었는데, 종합병원. 지금은 아마 그게 삼성 무슨 서대문 병원인가 뭐 그런 게 있더군요. 적십자병원도 아직 그대로 있나 모르겠어요. 그 적십자병원 거기에 이제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관동에서. 거기서 이제 제 아버님도 서대문에서 이제 병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 관동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고 계실 때 양주군 별내면 저쪽 그 당곡에 넘어가서 이제 지하철 4호선 넘어가면 그 별내죠. 별내면에 있는 사는 그 제 외숙모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어머니가 이제 불이 나게 친정을 갔는데, 올케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간 거죠. 제 어머니가 1943년에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입니다. 그런데 이 올케 가보니까 그 올케를 이미 염까지 다 해놓고 그 염해놓은 방으로 제 어머니를 안내를 하더랍니다. 산 사람을 못 보고 이제 뭐 돌아가서 염까지 다 해놓은 그 방에 가서 보니까, 근데 제 어머니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저 뭔가 이상하더래요. 염을 해서 배 이렇게 이제 배를 꽁꽁 묶어 놓지 않습니까? 꽁꽁 묶어 놨는데, 죽은 사람 그 가슴께가 이제 볼록볼록 움직이는 게 제 어머니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사람을 불러서 빨리 올케를 감싼 그 염원 배를 풀어헤치게 했더니, 그야말로 시체가 푹 하고 숨을 길게 내쉬며 의식은 없지만 죽음에서 다시 깨어났다고 합니다. 외숙모가. 그로부터 이제 의식은 없지만 나흘을 더 살다가 기어이 숨을 거두기는 했는데, 벼락 대신인 제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누가 염을 했냐 다그치니까, 당시 이제 제 외삼촌의 씨앗 이제 밖에 이렇게 첩을 하나 두고 계셨는데, 그 아줌마가 했다. 그 주모의 딸입니다. 근데 그 주모의 딸이 내가 당신 첩노릇하면서 말하자면 형님 본부인 속을 썩혀드렸으니까 내가 본댁에게 사죄하는 뜻에서 염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맡겼는데, 미처 숨도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떡하니 염을 해놓고 사방에 이제 부고를 날린 겁니다. 이게 새외숙모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는 이제 장례도 장례지만 오빠를 불러앉히고 이제 혼빵맹이를 안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편이랍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산 사람을 이렇게 숨도 안 넘어갔는데 염을 해놨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외삼촌이 제 어머니만 친정에 들렀다 하면 혼이 저만큼 달아나서 뭐 허둥지둥 그냥 제 어머니가 소달구지 하나 잔뜩 실어서 서울 살림집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끽소리 한마디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안방을 차지한 그 주모의 딸, 제 새 외숙모는 그때부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사나운 시누이였던 제 어머니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이제 친정 오라버니 집에 번질나게 드나들며 쌀이며 농산물을 실어나는 날에는 아이의 이웃으로 도망을 가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거죠. 이 계모 밑에서 지외사촌
누나 둘, 딸 둘, 또 형 둘 이렇게 제 손위 외사촌 4명이 계모 밑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진 구박을 받으며 일생을 지냈습니다. 제 어머니가 힘냈는 대로 친정 조카들을 챙기느라고 챙겼지만 해방 그 혼란 와중 또 6.25 전쟁이다 해서 온통 정신이 없던 때라 아마도 제 어머니는 무척 속을 끓이시는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시절 몇 차례 뵙기도 했습니다. 친조카니까 좀 잘 돌봐주고 싶은데 뭐 전쟁이다 해방이다 그 난리통이니까 제대로 이제 못 봐준 거죠. 1905년 지금부터 이제 117년 전 태어난 내 어머니가 18살 되던 해 1923년 1905년에 태어나서 23년이니까 18살이죠. 내 충남 예산으로 시집을 와서 며칠을 머무르고는 곧장 서울 서대문 밖의 신당동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분가에서 호적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적이 송동구 신당동입니다. 분가를 해서 이제 여기가 내가 가정을 이룬 데다 하고 이제 호적 신고를 그때 뭐 일제시대니까 허락을 해서 거기 이제 신당동에 이제 제가 호적입니다. 본적지가 주소가 347번지에 2485입니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오래된 기억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저도 이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제 아버님이 13살에 부친을 장티붓으로 잃었는데 집안 친척들의 주선으로 그러고는 곧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유학생활 3년 만에 도쿄 부근에서 진도 7.8, 7.8이면 뭐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본의 극우 분자들이 한국인들의 우물의 독약을 탔다. 또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그 바람에 1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유학생 노무자들이 죽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걸을 때 그 딸가닥 소리가 나는 나무로 된 남학신, 일본 말로는 이제 게다라고 하죠. 남학신을 신지 않은 사람, 또 행색이 수상한 사람에게 이렇게 쓱 말을 걸어서 일본 말로 대답하는 그 발음이나 이런 게 시원찮으면은 너 조선인이지, 조선 사람이지 하고 이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그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애꿎은 일본인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으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던 제 아버지가 동경으로 돌아가려고 부산에 내려왔다가 지진으로 이제 관부 연락선이 끊기니까 그 길로 한국에 눌러앉아 서울의 중앙중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꿈은 일본에서 중학을 마치고 일본의 해양대학에 진학해서 세계를 누비는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구름, 또 날아다니는 새만 있던 그런 시절, 비행기가 없었을 시절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해외를 나가려면 배를 타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서 몇 초인가 몇 분인가 이렇게 날랐다고 하는 그 라이트 형제 이야기가 떠들썩했던 게 아마 1925년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언저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1923년 제 아버님이 동경 유학을 마치고 이제 나더러서 꿈을 접고 서울에 왔을 때는 비행기라는 건 이제 생각도 못하던 적이죠. 파이프를 입에 물고 모자를 삐뚤음하게 머리에 얹은 채 먼 바다를 응시하는 멋진 모습의 사나이, 그 넓은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마도로서는 아마 당시 젊은이들의 선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옛 유행가 가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마도로스입니다. 관동 대지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자연의 방해로 꿈이 날아간 제 아버지는 서울 종로구 계동의 중앙중학, 당시 이제 중학은 말이 중학이지 5년제로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게 이제 중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편입했습니다. 중앙중학에 4학년에 편입을 해서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어머니와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중앙중학에 이제 편입을 4학년에 하자마자 어머니와 결혼해서 이제 학생 신랑이 된 거죠. 만 17에 제 아버님이 한 살이 적습니다. 1906년생이니까 만 17살에 한 살 후에 색시를 신부로 맞은 겁니다.
아마 중앙학교 4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수학을 가르치던 심영필 선생, 또 영어를 가르치던 변형태 선생, 체조를 가르치던 조철호 선생을 제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 제가 아주 잘 기억을 합니다. 심영필 선생, 수학을 가르쳤던 그 당시 젊은 심영필 선생은 제가 1957년에 중앙중학에 입학을 하니까 중고등학교 교장이었고, 변형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 내각에서 대한민국 초대 외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만주 주둔군인 관동군 장교였던 조철호 선생은 한국 보이스카웃의 전신인 소년 척후단을 학교 선생을 하면서 창설했습니다. 소년 척후단 선생은 후에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 그곳에서 타계했습니다. 제 아버님에 의하면 영어를 가르치던 변형태 선생은 문교부에서 일본인 장학관이 학교 시찰이라도 오는 날에는 미리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서 읽는 순서를 정해주고, 장학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은 한마디도 없이 고갯짓만으로 학생들이 차례로 일어나 영어 교과서를 읽는 것으로 수업을 끝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일본말이 아닌 조선어, 즉 한국어를 하면은 안 된다는 문교부 지침을 이런 편법으로 피해 갔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수업을 하면은 교사 징계는 물론 학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던 시절입니다. 일본말은 입에 올리기 싫고 수업은 해야겠고 고육지책으로 항의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변형태 선생은 외무부 장관 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오며 $2, 남은 출장비 중에서 $2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납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길 만큼 아주 청렴하고 고장고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2면은 아마 지금의 200불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단 몇 센트만 주면은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2면은 약 200불, 한 23만 원쯤 됐겠죠. 예나 지금이나 미국 돈 달러의 국제적 위력은 참 볼만합니다. 그게 왜 이제 그 남은 출장부를 재무부가 아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납했는고 하니, 그때 이제 해방이 막 되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장관들에게 출장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국고에 뭐 달러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조달해서 몇 푼을 쥐어줬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25 나이에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50년 넘도록 가난하게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건네준 미국 돈을 허투루 쓸 수야 없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귀하고 값어치 있는 돈일수록 돈이 남으면 수중에 넣고 살림에 보태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고 그 2불을 대통령에게 반납했다니 그야말로 그 대통령의 그 장관입니다. 이런 여러 같은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 북쪽에 웬 흉악한 정권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조를 가르치던 조철호 선생은 일본 관동군 장교로서 중령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옷을 벗고 뜻한 바가 있어서 중앙학교 체조 선생, 지금의 체육 선생으로 온 분입니다. 조철호 선생은 제 아버지가 학교에 편입하기 1년 전에 소년 척후단을 창설했습니다. 이 소년 척후단이 근근히 없어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오다가 후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이스카웃, 한국에도 보이스카웃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의 한국본부, 말하자면 한국 보이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 척후단이. 그 조철호 선생은 아무리 의지가 넘치더라도 나약한 몸으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 뚜렷했던 분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땡볕에도 운동장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 행진이나 구보를 시켰다고 합니다. 매번 학생들을 일부러 물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곤 했는데 제 아버님이 깡충하고 한번 물을 건너뛰었다가 들켜서 호되게 기합, 뭐 지금은 기합이라는 일본말이라고 해서 안 쓰고 이제 얼차려라고 그러지만 그 기합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게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 조철호 선생은 후에 곧 1925년쯤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가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뭐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국내에도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 산소가 없습니다. 훈장은 수여가 됐는데 국내에 산소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 입학하면서 뵌 그 심영필 고장, 제 아버님이 다니실 때 수학 선생이 이제 심영필 씨인데, 제가 중학교를 1957년에 입학을 하니까 심영필 선생이 이제 교장이 돼 계시더군요. 별 특징 없이 그야말로 옛날 깐깐한 훈장 스타일로 아주 딱딱한 수학 선생 하면 꼭 알맞을 그럴 분이었습니다. 중앙학교는 당시 이제 중앙고보라고 불렸습니다. 중학교,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불렀던 모양인데, 제 어머니는 노상 이제 고보 그러셨어요. 중앙고보. 제 아버지가 입학하기 몇 년 전 1919년에 3.1 독립만세 운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중앙고등학교는 바로 33인 중 몇몇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썼던 곳이 지 중앙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제가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아사무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면 보시죠. 중앙고등학교 저 개동에 있습니다. 삼청동 동쪽에. 제가 기억하기로 중앙학교 교지가 성신, 용견, 웅원입니다. 신의를 갖춘 성실한 인간이 되어 용견, 굽힘없이 흔들리지 말고, 웅원, 크게 멀리 보는 안목을 기르라는 뜻에서 성신, 용견, 웅원이 제가 다닐 그 중앙고등학교의 교시였습니다. 이 전부 다 그 말 자체가 고루하게 들리지만 뭔가 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앙학교를 제 아버지가 아마도 1925년에 18회로 졸업을 했고, 9살 이후엔 제 큰형이 1954년에, 그로부터 29년 후에 45회로 졸업을 했고, 또 제가 9년 후에 63년에 졸업을 했고, 제 아우가 또 3년 후에 66년에 57회, 이렇게 4부자가 줄줄이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4부자, 제 아버님과 형제 세. 손주 중에서는 제 아들 의철이가, 제 아들의 이름이 의철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29년 후인 1992년에 83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로써 3대에 걸쳐 할아버지, 또 아들 3명, 제 아들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 5명이 중앙학교 출신이 됐습니다. 저희는 중앙에는 이제 이렇듯 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 학교 다닌 동문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생활할 때인 1990년에 아들 의철이를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시켰습니다.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 5년을 다녔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이제 전근을 가게 되는 바람에 아들을 한국에 보낸 겁니다. 나름대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린, 당시에는 저로서는 큰 결단이라면 결단이었습니다. 제 장인 장모, 그러니까 제 아들의 외할아버지 내외분이 삼청동 학교 가까운 곳에 방 하나를 빌어 뒤를 돌봐 주셨습니다. 당시 제게는 두 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됐고,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5년을 외국 학교에서 다니다 졸지에 부모와 떨어져서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서 다니자니 제 아들 그 녀석인들 오죽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부모로서 무엇보다 염려했던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 당하지나 않을까,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팍 주저앉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성적면에서는 당시 후지다면 후진 중앙학교를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아버지 삼형제 그리고 할아버지가 졸업한 학교니만큼 중도 편입이라는 편입을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계산도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 제 동기 중에 이제 김은식이가 있었는데, 김은식 선생이 학교 교감으로 있었고, 또 제 동기인 치과의사 백순지가 동창회장으로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중앙가족 선정을 중앙가족이라고 이렇게 축 쳐주는 바람에 3년 내리 다닌 학생 못지않게 제 아들이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제 장인은 한 달에도 몇 번 이웃 고등학교를 찾아 제 아들과 함께 같이 퇴교를 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한없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저런 게 다 인연이 돼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중앙 출신 고대 의대 모임에서 뭐 총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2년 남짓 고등학교를 다니고도 전혀 남한테 빠지지 않고 훌륭한 동창이 된 거죠. 저도 당시 아들을 중앙학교에 넣으며 고마움의 표시로 당시 꽤 고가에 아주 비쌌습니다. 제 기억에 월급 뭐 한 몇 달치쯤 된 것 같은데 고가의 등사기를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또 제 아버님 호관이 홍제인데 홍제동 할 때 이제 홍제입니다. 홍제 장학회도 학교에 제가 설립을 해서 당시 기금 3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뭐 이거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니까 지금 치면 한 5,300만 원이니까 지금 치면 한 5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래 놓고는 3천만 원으로 이제 홍제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중앙고등학교 말하자면 동창회에 이제 돈은 집어넣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뭐 그 후에 먹고 사는데 쪼들리다 보니까 장학금을 증액은 못했습니다.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좀 더 집어넣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뭐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시죠. 그냥 제 넋두리, 제 어머니 생각에 넋두리 하는 거라고 듣고 잊으십시오. 감사합니다.